터지셨습니다. 그렇게 돼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지 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반주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176회 국가원 국민강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시죠? 뇌교육 21세기 과학의 마지막 일제예요. 뇌관에서 국가원이 굉장히 그 뇌과학연구원과 이렇게 많이 교류가 있었는데 이 뇌교육에 관해서 이 국민강좌를 하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장대혁 교수님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 종합학과 교수시면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원 뇌교육학과 교수님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그 브레인 잡지 매월 월간지인데요. 아주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가끔 이제 읽어보는데 가서 꼭 이제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브레인 잡지 편집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래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세미나나 이렇게 할 때 애국가를 이렇게 우렁차게 부르는 곳은 역시 국학원 국민강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학원 90년대, 99년에 그 대학원 90키스트라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운 우리나라 첫 종합연구소죠.
거기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보냈는데요.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국학원에 청년들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학원 청년단 활동을 당시 대학원 다닐 때 또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학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자로 같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 시대, 120세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이라고 좀 잡았는데요. 뇌가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그 단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수의 개념을 넘어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활기차게 또 이왕이면 가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주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포인트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사람 뇌 안에 네, 지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조금 흥미있게 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네,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요. 부산에 바닷바람을 쐬면서 네,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고 이제 대학 생활을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부산보다 서울이 익숙한 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곳을 거쳐오면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오늘 이렇게 설명할 때 조금 공감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는 한 부씩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두뇌 강국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세계에 나가면 한국인보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국가 하면 그렇게 손꼽는 나라가 유대인, 한국인 뭐 이렇게 손을 꼽을 만큼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를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뇌잡지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잡지는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그 브레인이라는 잡지가 올해 12년째 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뇌 잡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 매체로는 유일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네, 편집장을 네, 12년간 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돌이긴 한데 박수 쳐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아버님이 치과 기공소 이렇게 라고 혹시 아시죠? 이빨 만들고 틀니도 만들고 하시는 치과 기공소를 아직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 이렇게 넘으셨는데 아직도 운영하시니까 저보고 어릴 때 어느 쪽 가라고 하셨을까요? 네, 치과 의사 되라. 네, 의사 되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셨죠. 아버님이 또 혹시 가지 못했던 뭐 이렇게 의사의 길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결단코 좀 반대를 해가지고 저는 공학자의 길을 여기 걷긴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좀 특별하셨던 게 치과 이렇게 기공하고 만들고 했지만 40대 중반 때인가 그 대학을 다시 가셔가지고 그 문예창작과를 그때 나이에 입학을 하셔서 수필가로 한국문인협회에 등단을 하셨어요.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제가 중학생 때. 그래서 그 피가 저한테 유전자가 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브레인 잡지 편집장을 하게 된 배경도 나중에 돼서야 네, 아버님의 그런 모습들 이렇게 좀 엔지니어로 있었지만 지금도 글을 내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별 대화는 잘 안 하고요. 부산 남자처럼 대화는 잘 안 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편지로 주고받고 제가 이런 어떤 큰 진로를 바꿀 때 저도 장문의 편지를 써서 좀 드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집에 명절 때 내려가면 아버님 쓰신 수필을 이렇게 교정 교연하는 역할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눴던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 브레인 잡지가 한국에서는 유일한 뇌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던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 또 개인 가족 관계에서 보면 유전과 환경이라는 인간 뇌에 좀 특별한 기제를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부터 올해 12년째를 맞는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뇌잡지이고요. 뇌교육 전문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랫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몸담았던 곳이 2004년부터 16년까지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11년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기관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 소개를 드렸었는데 유엔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한국의 뇌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유엔에 등록된 유일한 또 뇌기관입니다. 한국은 뇌과학이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력 수준 정도 되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은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은 뇌에 대한 활용과 개발 측면에서는 또 선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뇌 활용,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의 뇌 기능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두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창의성을 개발할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여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휘 기관으로 2007년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년 정도 제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망할 1순위라고 하는 교수로 오겠습니다. 망하기 전에 좀 연구원에서 했던 것을 조금 체계화하고 그래도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은 뇌교육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의 그 뇌교육학과의 겸임 교수로도 있고 뇌교육 특성화 대학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또 뇌교육학과 전임 교수로 이제 옮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있는 보고서 혹시 표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뇌교육 분야의 첫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유엔 보고서로 한국에서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경이긴 한데요. 뇌교육은 뇌과학은 늦었지만 뇌교육은 오랜 학술적 탐구와 뇌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30여 년간의 건강, 교육, 자기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뇌교육 분야의 4년제 대학 석박사 대학원이 설립되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두뇌 강국 코리아로 가는 좀 초석을 마련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철학적, 문화적 자산을 좀 든든하게 제공하는 곳이 오늘 이 주최기관이 국학원입니다. 그래서 국학원은 단순한 역사나 이런 걸 연구하는 기관을 넘어서 이런 인간 뇌에 대한 좀 뇌 철학이라는 것을 또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딱딱하지 않고요. 재미나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태교 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기다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서죠. 인간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습니다. 동물들 떠올려보면 걷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짧게는 1시간, 길어야 며칠 있으면 병아리, 송아지, 말 다 걷습니다. 뛰기도 하고요. 조류들은 알 떼고 나오면 바로 날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어야 설 수 있죠. 이것은 여기에 인간의 어떤 특별한 기제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기어야 할까? 왜 열심히 기지 않으면 설 수 없을까? 왜 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달릴 수 없을까? 이렇게 두 발로 걷는 이 단순한 걸음걸이, 지구상에서 인간만 가능한 이쪽 보행입니다. 이것이 건강과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이가 어릴수록 막 움직이죠. 나이가 조금 들수록 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시작되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움직임이 멈추면 우리가 생명이 멈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의 그 과정에서 오늘 좀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배경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은 100세 시대를 훌쩍 넘어서 120세 시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부터 전 세계의 의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발표된 지가 10년 뒤 더 됐는데요. 이때만 해도 2030년에 평균 수명 100세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기보다 건강 수명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서 지금은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이렇게 전 세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는 지금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인체의 면역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체격은 큰데 체력은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생각하면 굉장히 오히려 낮습니다. 금세 막 병에도 걸리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서 이제 자연 치유력, 면역성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건강, 행복, 좀 평화로운 공존,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 현상으로서 좀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오늘 제가 저기 브레인 잡지의 표지에 보시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세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 네, 오늘 그 주제하고 사실 맞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국학원의 설립자이신 이제 이승원 총장님께서 이게 미국의 아마존에서 이렇게 장수 건강 분야, 전자책 분야의 1위로 오르신 한국에도 이제 번역서가 들어와 있는데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그 책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총장님이시고요. 국학원의 설립자신데 그 책에 담긴 컨텐츠 중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고 단순히 이제 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민족이 갖고 있는 건강, 장수 이런 좀 얘기를 함께 뇌과학적인 부분하고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잠깐만 봐주실까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바꾸고 싶으시죠? 네, 살아온 생애와 삶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으시는 거라 우리가 심장을 바꾼다 이런 생각은 과거에는 못했습니다. 심장도. 근데 지금은 옆에 분하고 심장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나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이식이 현재 가능하죠. 인공 심장도 요즘은 이식을 합니다. 근데 심장을 바꾸는 것과 오늘 또 주제 이 뇌를 바꾸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장을 바꾸는 것과 뇌를 바꾸는 것. 네. 무슨? 인식, 생각. 네. 중요한 부분이죠. 심장을 바꿔도 사람은 안 바뀌죠. 옆에 분하고 대신 뇌를 바꾸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왜 제가 120세 시대에 인류가 뇌에 주목하고 있느냐, 왜 21세기 미래 키워드로 뇌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흔히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감정 나도 몰라, 내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지, 내 감정 어떻게 관리하지, 나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좀 풀어갈까, 이런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 미래에 대한 예측, 과거에 대한 이런 성찰, 이런 것들의 마음이라는 기제가 심장이 아니라 어디 작용일까요? 오늘 뭐 뇌만 얘기하면 대충 나갔습니다. 네, 뇌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인류과학이 밝혀낸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 얘기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이 여기 여러분들의 뇌입니다. 그래서 뇌를 조금 이해하고
뇌를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강, 좀 행복, 어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걸 조금은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여기 앞에 보이신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누가 만든 걸까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네, 오늘 뇌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드는 거죠. 동물의 뇌는 과연 그럼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의 뇌는 왜 못 만들까요? 생각이 없다. 네. 집안에 혹시 그 강아지, 고양이 기르시는 분이신가요? 네, 생각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네, 근데 크게 없어 보이죠? 네, 약간 있죠. 악어 같은 거 보면 네, 정말 없어 보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인데, 동물은 나오자마자 벚꽃 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아까 오랜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꿔 얘기하면 동물은 부모 세대의 뇌의 기능을 거의 다 갖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병아리를 한 3주만 지나면 자기가 스스로 먹이 다 찾아다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밥 먹고 제복하려면 얼마 걸리나요? 네, 한 10년은 걸리죠. 10년을 보살펴야 그대로 자기 한 몸 건사합니다. 이거는 더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인간은 대신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엄마 아빠 뇌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바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지만, 대신 결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뭘까요? 부모의 뇌 기능의 80,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여지가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쥐, 강아지, 고양이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혹시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네, 이것이 스마트폰이 한국에 도입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보다가 길거리에서 막 자빠지는 분들 많죠? 자빠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부딪히고 하는, 인간이 만든 이 스마트폰의 역사도 10년 사이에 세상을 바꿔버렸죠. 호랑이, 1000년 전의 호랑이 세상, 지금의 호랑이 세상 바뀐 게 없습니다. 왜? 호랑이의 뇌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변화, 지식을 전이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죠. 대신 장점만 있는 걸까? 장점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인간 뇌의 창조성은 간혹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젤리나 졸리 헐리우드의 대표 여성 배우인데요. 한 4년 전인가요? 세계 뉴스를 강타했습니다. 혹시 왜 강타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방암. 네. 네.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세계 탑 여성 배우가 자신의 유방을 절제를 해버렸습니다. 유방암 전혀 안 걸렸습니다. 왜 절제를 했을까요? 네, 이 BRCA라고 하는 유방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보유했어요. 그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안젤리나 졸리의 가계도에 다 그 유전자를 알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았죠. 그래서 미리 제거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앞으로는 이것이 돈 10만 원만 주면 나의 인체 유전자 지도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도 아마 좀 부유한 분들은 그런 걸 이제 검사를 이미 다 해서 사전 처치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좀 문제가 없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춤 의료 이른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에 이제 생명공학의 가장 핫 이슈가 이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심플합니다. 나의 유전자 중에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골라내고
거기에 좋은 유전자를 넣는 겁니다. 어떤 질병을 일으킨 유전자가 있으면 그거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뽑아내고요. 그 자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유전자를 끼워 넣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맞춤형 아기, 디자인 아웃 키즈, 맞춤형 아기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가장 인간의 윤리학 문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맞춤형 아기를 막 만들어내면 질병 유전자를 다 제거한, 미리 다 알고 있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란 뭘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네, 건강이란 뭘까? 인간이란 뭘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과연 뭘까? 네, 질병이란 것은 뭘까? 이런 질문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을 되돌아보게 만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고죠. 알파고 들어봤습니까? 네, 바둑 혹시 많이 두시실 것 같은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컴퓨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누구시죠? 네, 세계적인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을 이 알파고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은 알파고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왜 혹시 은퇴 선언을 했는지 아실까요? 네,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지로 넘어갔습니다. 체스는 90몇 년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요. 근데 바둑은 컴퓨터가 이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 바둑은 어떤 논리성이 아니라 추론과 인간의 직관이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특별한 기능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봤는데 컴퓨터가 이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세돌을 4판을 이기고 한 판만 이세돌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고라는 컴퓨터를 이긴 인간 바둑 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구상에 알파고를 이긴 인간은 이세돌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알파고 대전이 2016년에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세돌과 처음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죠.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당군일에 2000년 동안 코리아가 이렇게 주목받은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현재 CNN과 뉴욕타임즈에 어느 쪽 코리아든 다 뜨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한 번은 사우스 코리아, 한 번은 노스 코리아. 네, 이 천면, 머릿면을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코리아는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알파고는 전 세계 많은 문제점이나 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기회도 줬죠.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인간, 로봇. 인간에게는 어려운 게 로봇에는 쉽고 인간에게는 쉬운 게 로봇이 어렵다. 3786 곱하기 2784. 근데 이러면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금방 하죠. 하지만 3살짜리가 고양이, 강아지 구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3살이면 구분할 수 있죠. 로봇은 어떨까요? 컴퓨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2012년에서야 비로소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인간은 3, 4살만 되면 너무나 쉽게 구분하는, 우리가 아기들 혹시 키우실 때 동백꽃을 보여주고 이거 꽃이야, 플라워. 그 다음에 안개꽃이 아니라 꽃 종류를 해바라기 보여주고요. 동백꽃 보여주고 꽃을 보여주고 약간 형태가 다른 안개꽃을 보여주면 인간은 꽃이라고 할까요? 뭘까요? 한 번도 안 본 꽃이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유엔에서 소피아라는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요. 또
또 뭐 요즘 문제점들이 많죠. 인간의 위협받는 인간의 뇌, 일자리에 대한 감소, 사우디에서는 여성 로봇의 첫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인공지능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뭔가를 개발을 했는데 나보다 인공지능이 잘한다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주 세대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거 다 더 잘한다면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 흔히 대표적인 게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라고 하죠. 이것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나서 오늘 강좌가 끝나고 여기 시청 앞에 가서 택시를 탑니다. 근데 그 택시에는 운전사가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저기 서울역 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 택시가 알아서 음성 인식해서 서울역까지 태워줍니다. 그때는 역시 운전사가 없어요. 그럼 차 안에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택시가 가고 있는데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 택시가 보행자를 밀어야 될까요? 여러분을 살려야 될까요? 어느 쪽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보행자가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우르르 건너고 있는데 보행자 5명을 살려야 될까요? 나를 살려야 될까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 보행자 우선 차량을 사야 될까요? 탑승자 우선 차량을 사야 될까요? 그걸 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차는 상대방 차는 운전사가 타고 있고 내가 탄 차는 운전사가 없는데 사고가 나면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2020년이면 불과 3년 후면 아마 제주도나 이런 특정 지역부터 그리고 고속도로부터 이제 검토가 되고 시작이 지금 도로교통법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의 지금 주나 스위스 이런 데는 산간 도서 지역은 이미 자율주행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지금 저희들 앞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앞으로 또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살아오신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무슨 관계냐 또 나의 자녀 세대에게 무슨 관계냐면 아주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나는 손을 댄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30분 안에 만진다. 네. 나는 화장실 갈 때 꼭 가져간다. 네, 여러분 계시고. 지금은 인류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은 바로 이런 시대죠. 네. 명절 때면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기들 2살, 3살, 4살, 5살 아이들이 막 울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스마트폰만 딱 주면 울음을 뚝 거치는 이게 요즘에 이제 5살 이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거리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서 뺄까. 이것은 왜 문제냐면 인간 고유 능력을 강퇴시키는 빌 게이츠 아시죠? 네, 빌 게이츠 가문에서는 14살까지 자기 가문의 자손들은 스마트폰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컴퓨터를 만든 형제가 자기 집안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14살까지 스마트폰에 손을 못 대게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러니죠.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검색하고 사색하지 않죠. 눈만 감으면 잠만 자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인류는 태어나서 열심히 기다가 1년 후에 서고 그 다음에 걷고 자기 몸을 움직이고 서로 부모님과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살았죠.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굉장히 밖에서 뛰어 노셨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크린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뇌가 가장 발달한 시기인 10대 후반까지 모든 것이 스크린입니다. 가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 TV의 스크린을 보고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버스를 타도 버스의 스크린을 보고 스크린과 대화하는 이 시간에 과연 그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은 지금 인류 과학자들이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첫 세대의 출현입니다. 나온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추적 조사를 해서 20세가 되었을 성인의 뇌가 되면 그 아이들의 뇌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것이 지금 가장 우려에 섞인 얘기입니다. 네. 두세 살짜리가 스마트폰을 잡으면 울음을 뚝 꺼치는 이런 디지털에 어떻게 보면 반중독된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는 두뇌가 한참 공사를 하고 있을 시기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뇌가 되어 있을까? 인간의 뇌는 변화합니다. 어릴 때 유독 쓸 때만. 그래서 이것은 가장 좀 요즘에 주목을 하는 분야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서 조금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인공지능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일까요? 네. 70년대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들어서 PC, 개인용 컴퓨터가 집집마다 가지게 됐고요. 90년대 인터넷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동하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빅데이터, AI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가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요. 인간의 뇌는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중독을 만든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요즘 인공지능을 한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가장 탑 수준의 로봇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철저하게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화면을 보고,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걷고, 이족 보행을 할 수 있죠. 걷는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인간으로 치면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2살 정도 될까요? 균형을 어떻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하고 나란히 친구처럼 걷고요. 짐도 들 수 있죠. 이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 인간의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뭐가 다를까? 그래서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이건 실험. 약 올리는 거죠.
달짜리 아기가 쓰러졌을 때 네. 네. 어떠십니까? 지금 보신 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세계 탑 넘버 1, 2 수준의 세계적인 로봇 회사입니다. 거기서 만든 이족 보행 인간 친화형 로봇인데요. 인간이 두 발로 걷는다. 아이가 1년 동안 기다가 두 발로 설 수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균형감의 상실은 노화의 신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바르게 앉는 것, 바르게 걷는 것, 이것은 인간 뇌의 아주 근본적인 기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99년에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 키스트 로봇 연구센터가 있었는데요. 99년에 대한민국은 이족 보행 로봇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족 보행 로봇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 10대 로봇 강국에 들어갑니다. 두 발로 걷는 게 왜 어려울까? 방금 이렇게 두 발로 걷다가 이렇게 막 미쳤을 때 이렇게 막 균형을 잡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른손, 오른발을 움직이면 어느 쪽 뇌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될까요? 네, 오른쪽 라인은 왼쪽 뇌로 전달됩니다. 운동신호. 왼쪽 쪽은 오른쪽으로 전달되죠.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90%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90% 오른쪽으로 갑니다. 인체의 모든 것은 생명 유지 때문에 대칭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손다는 것, 아이가 1년을 기다가 두 발로 딱 서는 순간 여기 머리 뒤쪽에 소뇌라는 곳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은 박수 치는데요. 뇌과학자들은 인간 뇌의 경이로움에 경탄을 금하지 않습니다. 두 발로 섰구나. 두 발로 서는 순간 비약적인 뇌 기능의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바르게 앉아라, 바르게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인간만 이족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차이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이런 중독 문제가 일어나죠. 하지만 이런 중독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일어났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게임 많이 하시나요? 게임하는 친구들 많죠? 게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되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탑 1위의 게이머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1위 프로게이머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이상혁이라는 친구인데요. 연봉이 30억입니다.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는 세계 1위 프로게이머죠. 네, 우리나라 영토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이버 영토는 세계 탑 수준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 강국인데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연봉이 30억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중국에서 베이징인가요? 거기 중국 국립경기장에서 게임 대회를 했는데 결승에 한국팀 2팀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청년들 4만 명이 응집을 했죠. 그 선수를 응원합니다. 코리아. 네, 게이머 세대에서는 코리아가 넘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의 반열에 올라있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 게이머 시장은 유벌난데요. 여기 이 친구는 그런데 중독된 뇌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게임을 해도 왜 어떤 친구는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친구는 프로게이머가 될까요? 게임을 한 시간은 똑같은데 어쩌면 이 친구가 게임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아마 빈번해질 겁니다. 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보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마 자녀 세대, 성인 세대조차 모든 것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봤던 거,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네, 홈쇼핑을 1시간 보고 있으면 물건 살 확률이 10배는 올라갑니다. 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선택을 하게끔 정보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써도 이것을 굉장히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약 8, 90%는 정보에 종속되고 약 1, 20%만 정보를 활용하는 리더가 된다. 과연 그러면 그 종속이냐 리더의 차이는 인간 뇌의 활용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더 심화되면 여러 가지 지금 멘탈 헬스라고 하는 인류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건강, 뭔가 건강 개념인 것 같은데 정신건강을 정의한 세계보건기구의 그 정의를 보면 건강은 단순한 건강 개념이 아니라요. 정신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이라는 게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고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태. 단순히 질병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전 세계 유엔은 건강하다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가치 있는 삶을 지속하기에 필수 조건이긴 하나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스트레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이왕이면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아주 멘탈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지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에 잘 보시면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계시면 따끔하게 어른으로서 한번 좀 주의를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세대가 이제 그 지구촌의 위협을 많이 갖는 세대입니다. 기후변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이제 뭐 좋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 일어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들도 조금은 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면 아주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대과연구원에 11년간 있었다고 서두에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대과연구원이 유엔 소속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유엔에 등록된 NGO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에서 한두 차례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저도 한 10여 차례 정도 참석을 했는데 가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코리아의 위치와 유엔이라는 나라, 유엔이라는 기구에서 받았던 코리아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세대가 일구신 코리아가 유엔의 회원국 중에 거의 80%, 90%가 원조를 원하는 영수의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유엔의 회원국들의 거의 80% 이상이 원조를 원하는 영순위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네, 그게 사우스코리아. 네, 왜 그럴까요? 왜 3세계 국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의 원조를 원할까요? 네, 한국이 30년 만에 400배가 성장한 유일한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1953년 전쟁의 폐허에 1인당 국민소득이 53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5만원, 6만원. 그때는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국이죠, 6.25. 그때 이디오피아 우리나라 훨씬 잘 살았습니다. 53년에 53달러가 88년 올림픽 할 때 무려 4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1만 불, 2만 불, 지금 3만 불. 지금 5천만 인구에 3만 불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7번째 나라가 바로 코리아. 그래서 유엔에 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한 국가의 어느 나라의 모델을 원하시겠습니까? 미국인가요? 이스라엘? 유럽?
네, 그런 나라들은 수백 년간의 기간이 걸린 나라죠.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20세기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일군 산업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어서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단 하나, 그토록 주목받고 있는 나라 코리아가 왜 그토록 국제사회에 관심이 없느냐? 당신네 나라는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마인드, 이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반도의 문제, 아시아의 문제, 전 세계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앞으로 120세 시대라고 하는 이 도래에 있어서 지구라는 가치를 우리 지금 성인 세대, 또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한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외국 가시면 여행 가셨을 거예요. 관광이나 여행. 근데 지금 10대들은 여행 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무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중학생들은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No Plan B, 기후 변화에서는 플랜 B가 없다, 이제 막바지다 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유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약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발효년도입니다. 2020년부터 지구 탄소 배출에 대한 엄청난 규제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광, 전기차 이런 걸 규제하고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 서울 도심 진입 못하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그 모든 배경에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고요. 2020년에 이 터닝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계신 자녀 세대들은 평생을 지구 생태계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성인 세대가 만든 좀 약간 아픈 역사죠. 그래서 120세가 단순히 건강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동안은 성장, 발전, 개발 이런 코리아의 역사였는데 이후에는 코리아가 좀 더 점프된 지구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 측면에서 좀 변화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 여기가 장이죠. 네, 우리가 여기 소화기관이라고 알고 있죠. 인류의학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학에서 서구의학이 발달을 했고요. 서구의학과 동양의학이 20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부딪히다가 서구의학으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한의학의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 사실 또 중국 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미국 가면 미국은 이미 통합의학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수의 대학병원에는 제체의학 센터가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도 이제 의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요. 과거에는 여기가 소화기관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장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 장을 지금 쭉 누르시면 어떠십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자기 장을 이렇게 360도 이렇게 꾹꾹 눌러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르다. 그리고 여기 장을 한번 손바닥을 대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마에 한번 대보실까요? 나는 이마가 여기 장보다 더 뜨겁다고 하십니다. 장이 굉장히 차갑다. 장이 서늘하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장을 소화하는 곳이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류의학은 이 장이 소화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브레인, 이게 브레인이죠. 근데 이 장을 요즘에 The Second Brain, 제2의 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TV에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유익균 이렇게 엄마들이 요즘에 그런 거 막 식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 챙긴다고.
네, 유산균 뭐 찾고요. 그래서 막 유산균 엄청 먹이고요. 근데 이 세컨 브레인, 장이 왜 제2의 뇌냐? 장에는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합니다. 세로토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여성분들 한 40대, 50대 되면 우울증 조금 많이 오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로토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우울증에 관련된 세로토닌이 예전에는 이 뇌에서 나온다고 알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 불과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네, 장에서 나와요. 우리 아이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왜 요즘에 건강하지 않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장의 운동이 안 일어나죠. 장이 굳습니다. 장이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리고 많이 걷습니까? 네, 집에서 딱 태워가지고 학교에 딱 내려주는 집부터 뭐 할 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별로 걷지 않죠. 그리고 햇빛 나기 전에 건물에 들어갑니다. 햇빛이 나기 전에 학교 건물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리고 햇빛이 사라지면 학교 건물을 나오죠. 근데 햇빛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햇빛을 안 쬐면 네, 세로토닌 생성이 잘 안 됩니다. 세로토닌 생성이 제대로 안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또 안 됩니다. 멜라토닌은 네, 잠을과 관련된 거예요.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면 네, 불면의 위험이 있죠. 이 모든 게 지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을 거꾸로 만들고 있는데 이 장이 지금은 제2의 뇌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제2의 뇌냐? 이분은 우리나라에 작년에 방문하신 에머런 마이어 교수라고 세계적인 석학이신데요. 장과 뇌의 연결에 대한 전문가신데 마인드, 것, 장이죠. 마인드, 이 뇌, 마음과 장과의 이 연결성에 대한 걸 하신 건데 왜 장이 그러면 제2의 뇌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뇌 무게가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은 제가 브레인 전기 구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1.4kg 정도 됩니다. 우리 뇌 무게가 1.4kg. 네. 무거우신가요? 네, 인체 대비 한 2.5% 정도. 인간의 뇌는 인체에서 머리통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2세를 놓는데 굉장히 난산 시스템. 그리고 여러 아이를 놓을 수가 없죠. 다른 동물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엄청난 다산을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거의 1명, 2명, 많아야 3까지를 아주 오랜 시간 이제 통증을 느껴서 놓는 시스템인데 인체에서 내 무게보다 많은 나의 것이 아는 놈들이 있어요. 내 무게가 1.4kg인데요. 여러분 인체 안에 이것이 내 무게보다 많습니다. 그게 혹시 뭘까요? 뭘까요? 아, 예, 미생물. 여러분 인체 안에 미생물의 무게는 거의 2kg에 육박합니다. 미생물, 여러분들은 인간은 미생물의 숙주죠. 네, 저희 인체 안에 미생물들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것을 총 무게를 달면 2kg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공존을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건 그 미생물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장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문제가 생기고 신경성 질환들 이런 많은 아토피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장의 상태가 좋으면 건강 상태가 좋고요. 장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건강에 직결되는 미생물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100조 마리가 있어요. 100조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미생물이 원래 우리 인간의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그 미생물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인간이